1심에서 두 피고가 전면 무죄를 주장했고 직접적인 증거도 없었지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제일 악명 높은 야쿠자인 구도카이의 수장 노무라 사토루와 다노우에 후지오에게 내려진 판결이었는데요. 최근 이 사건의 항소심이 후쿠오카 고등법원에서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두 피고 모두 전면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는 2인자 다노우에가 일부 범행을 지시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구도카이는 후쿠오카현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집단입니다. 야쿠자는 이름만으로도 공포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일은 매우 드물었는데요. 일반인에게는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게 그들만의 불문율이었죠. 하지만 이 불문율은 구도카이에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개인이나 기업에 가감없이 공격을 가했고 이 때문에 현지 경찰은 구도카이를 특정 위험 지정 폭력단으로 지정했습니다. 1991년 일본은 폭력단 대책법을 지정해 불법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집단을 지정 폭력단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특히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집단을 특정 위험 지정 폭력단으로 분류해 특별 관리했는데 구도카이가 처음으로 이 분류에 들어간 것이죠. 오늘은 구도카이의 수장 노무라 사토루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1946년 11월 일본 후쿠오카의 고쿠라시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6인 남매 중 막내로 전쟁 후 혼란한 사회였지만 그의 집안은 상당히 부유한 농가였는데요. 구도카이의 톱으로 불리게 되는 노무라 사토루는 그렇게 태어나버렸습니다. 당시에 그의 집안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기타규슈 내에 있는 논이나 산림을 다수 소유한 대지주로 노무라 사토루의 아버지는 그 토지들을 기업의 사택 용지로 팔아 고액의 재산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 규모는 엄청나서 아직까지도 구도카이의 본부는 과거 그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땅이었다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였던 것입니다. 3명의 형과 2명의 누나, 6남매 중 막내였던 노무라 사토루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잘 자랄 것 같기도 했으나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10대 때부터 비행이 두드러졌는데 그의 중학생 시절을 아는 인물에 따르면 당시엔 맨손으로 싸우는 싸움꾼 같은 아이들이 많았는데 노무라는 맨손 싸움을 기피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대신 목검을 들고 다녔는데 그래서 다들 그를 목검의 노무라라고 불렀습니다. 방황은 멈추지 않고 더욱 심해졌고 중학생 때부터는 점점 나빠져 도박장에 드나들기도 하고 자동차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를 훔치다 소년원으로 송치되어 심지어는 중학교 졸업식조차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이미 이 무렵에는 소년원을 왔다 갔다 몇 번 반복하는 상태였고 이 될성부른 떡잎은 10대 때부터 도박꾼으로도 이름을 날리며 동네에서 도박장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0대 초반은 구도카이의 다나카조에 들어가면서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을 걷게 됩니다. 훗날 재판장에서 노무라가 발언한 것에 따르면 젊은 시절엔 도박 자체에서도 재능을 보였지만 운영을 통해서도 큰 돈을 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20대 초반 당시 일본은 쇼와 시대의 고도 성장기였기에 이 영향도 있었겠지만 하룻밤에 2천만에서 3천만 원을 버는 수완을 발휘하며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이곳에서 조직의 관계자나 금융 부동산 업자 등과 네트워크를 갖게 되었는데 가장 많을 때는 하룻밤에 2억 엔 이상을 얻었다고 할 정도였죠. 무려 1980년에 개장해 2000년까지 20년간 운영하며 큰 돈을 쓸어 모았고 20년이 지난 후 이 일로만 100억 원의 자산을 수중에 얻게 될 정도였는데 이 돈을 다시 대출을 놓으면서 자산을 굴렸습니다. 대지주라 불리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나 돈 모으기에는 능숙했던 그였습니다. 자기가 번 돈 외에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7억 엔 상당의 자산과 부동산을 상속받으며 자금력은 풍부해져 갔습니다. 엄청난 자금력은 노무라 사토루가 구도카이에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한 항쟁에선 돈다발을 담은 상자를 내밀며 동료 조원들에게 마음껏 가져가라며 자금력을 기반으로 입지를 다져갔습니다. 1986년엔 구도카이 산하 조직의 조장이 되었고 2000년 요다임의 구도카이가 출범하면서 회장에 취임, 실질적인 톱이 됩니다. 그리고 선대의 총재였던 미조시타가 2008년에 사망한 이후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 권력자로서 부상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노무라의 뜻에 따르지 않는 자는 일반인이어도 습격한다는 공포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2010년에서 14년에만 상납금으로 받은 돈을 개인 소득으로 돌려 약 8억 엔을 얻었는데 9천만 원짜리 그림이나 1억 엔짜리 차를 사고 와인셀러를 갖추는 등 사치를 즐겼고 사생활적으로는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습니다. 2015년 탈세로 체포되었을 때는 그의 자산이 20억 엔이라고 보도되었는데 여기엔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았기에 실제로는 더욱
더욱 많은 것으로 알려졌죠. 기타규슈시에 있는 노무라의 자택은 전쟁 전 일본 육군이 탄약을 보관하던 탄약고였고 전후에는 이 시설을 미군이 1972년까지 관리했던 곳인데 요새 같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문에는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죠. 항상 조직원들이 당번을 서며 보안에도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요. 이렇게 그의 왕국은 커져갔고 급기야 일반인에게까지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기타규슈의 한 바가 폭력배 거절이란 벽보를 붙였는데 이를 보자마자 그 바를 훼손시키기도 했고 이 외에도 여기서 말하기 어려운 많은 나쁜 짓을 했는데 2011년 2월부터 14년 9월까지 구도카이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기업인이나 시민을 상대로 한 습격 사건이 20건이나 있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미해결 사건으로 남았다는 것이었죠. 구도카이의 창고에는 대전차용 로켓 런처 등 자위대도 놀랄만한 무기가 보관되어 있었기에 지역 경찰도 이들 앞에서 위축되기 시작했고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입을 다무는 경우가 생겼는데요. 수사를 해도 번번이 말단 조직원만 체포될 뿐 윗선은 꼬리를 자르고 빠져나가기 일쑤였고 시민들은 좌절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신뢰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범죄를 뿌리째 없애려면 우두머리를 잡아 조직을 괴멸시켜야 한다. 후쿠오카 경찰본부는 사상 최대의 특별수사대를 꾸리기 시작합니다. 구도카이의 해체를 목적으로 하는 이 작전의 이름은 정상작전. 수사를 진두지휘한 것은 오노우에 요시노부 형사부장, 그는 정점에 있는 노무라 총재와 다노우에 회장을 노렸습니다. 2014년 9월 경찰은 노무라 등 구도카이의 간부들을 일망타진하는 체포작전을 진행합니다. 이른 아침 기타규슈의 한 대저택에 수사관 100여 명이 기습적으로 들이닥쳤는데 기동대원들이 저택 주위를 겹겹이 둘러쌌고 마침내 노무라 사토루가 체포됩니다. 하지만 사건을 지시한 직접 증거가 없는 가운데 증언을 통해 그가 사건에 관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었죠. 검찰이 직면한 과제는 보복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증언을 얻어내느냐는 것이었는데 전속부서를 설치해 24시간 경호를 하겠다고까지 약속을 했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으로 증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그 결과 91명의 증언자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재판대 위에선 구도카이의 넘버1과 넘버2, 재판에서 다뤄진 사건은 총 4가지로 요약됩니다. 1998年当時野村被告が組長、田上被告が次期組長とされる若頭を務めていた工藤会田中組の組員たちが影響力を持っていたと言われた元漁協組合長梶原邦弘さんを射殺した事件。2012年には田上被告の子分菊池圭吾被告率いる5代目田中組の組員たちが工藤会捜査を担当していた福岡県警の元警部を銃撃した事件。2013年野村被告の下腹部の施術などを担当した女性看護師を5代目田中組組員たちが刃物で襲った事件。そして2014年16年前に射殺された梶原さんの孫である歯科医師の男性を5代目田中組組員たちが刃物で襲った事件。 증언을 통해서 상명 하나씩 조직 체계는 파악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윗선이 사건에 개입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 그런 가운데 검찰이 열쇠로 지목한 것은 1998년 구도카이의 조직원 3명이 전 어협 조합장을 숨지게 한 사건이었는데요. 거액의 항만 개발을 둘러싸고 구도카이가 벌인 조직적 범행이라는 주장이 우세했으나 당시 실행범만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처음으로 세상을 떠난 전 조합장의 장남이 법정에 서며 분위기는 반전됩니다. 그는 고급 요리집에서 아버지와 노무라, 2인자 다노우에가 같이 식사를 했다고 증언했고 이후에 협박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직접적인 움직임을 포착할 수 없었던 톱2에 대한 증언이었기에 검찰에 있어서 귀중한 증언이 되었다고 합니다. 범죄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반복했다는 점 등을 밀어 노무라에게는 사형이, 2인자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노무라는 은둔하고 있던 몸으로 지시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사형 판결이 내려지자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판사를 향해 너 평생 이 일 후회해 라고 소리치며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야쿠자의 총재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죠. 정상작전 시작 무려 7년 만에 구도카이의 악행에 대한 정의의 심판이 이뤄진 것입니다. 구도카이는 2008년 전성기 때는 조직원 수가 무려 730명을 찍으며 일반 시민을 습격하는 공격성으로 악명이 자자했지만 일본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전직 야쿠자에겐 5년간 은행 계좌를 열거나 핸드폰을 개통하고 월세를 계약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등 강경책을 펼쳤고,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1년만 해도 일본 야쿠자 조직원 수는 7만 3천 명에 달했지만 2020년엔 2만 5,900명으로 36%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제는 고령화도 심각해 조직원의 평균 연령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죠. 한때 영원할 것 같았던 부와 권력도 새로운 시대와 함께 희미해져가고 무색해져갑니다. 자신만의 왕국을 다스렸던 노무라에게 내려진 사형 판결이 단적인 예시가 아닐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